이런 좋은 아파트에서 지내며 별다른 고생도 하지 않잖아. 그럼 나도 처가에서 뭔가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사업이 휘청거리는 건 능력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고. 남편은 계속해서 시비를 걸며 돈 달라는 소리를 매일 했습니다. 정말 지겹고 짜증이 나서 엄마를 찾아가 사정을 할까 했지만 점점 드러나는 남편의 바닥에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계속 두고 볼 생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심하게 다쳤다는 전화였습니다. 친정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으니 저는 심장이 쿵하고 주저앉아 버렸네요. 울며불며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엄마의 상태는 아빠가 사고당했을 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이었고 곧바로 수술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나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은 안정을 취하고 회복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죠. 이튿날 일반 병실로 돌아온 엄마는 저에게 큰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찾아와 놀란 표정으로 엄마와 마주했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일이래요? 바깥 사돈이 사고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났어요. 그러게요, 장모님.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네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앞으로 안정만 잘 취하면 괜찮으실 거래. 저는 시댁 식구들의 안타깝고 슬픈 표정을 보자 서운했던 지난날이 싹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생각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이렇게 다쳐보니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말인데 사람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제 아들 사업자금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그 돈 쥐고 있어봤자 쓸데도 없잖아요. 우리 아들이 사업을 더 성공시키면 혜진이 인생도 달라질 거라고요. 수술받고 나온 환자에게 사업자금을 달라는 소리를 하다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씀하기 전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수술하고 나온 지 하루 지났어요. 그런데 그런 환자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을 하고 싶으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뭐가 너무하다는 거냐? 이렇게 사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 미리미리 유산을 풀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의견을 묻는 거야. 너는 어른이 말하는데 그렇게 끼어들어서 찬물을 뿌려야겠니? 사돈, 제 말뜻 이해하시죠? 그러자 엄마는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하셨어요. 사돈, 제 딸아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수술 받고 나온 사람한테 돈 얘기를 하다니요. 아무리 급해도 그건 아니죠. 게다가 신서방 사업은 충분히 많이 도와줬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남편 재산과 목숨값은 허투루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죽기 전 딸에게 넘겨줄 테니 그만하세요. 뭐요? 그럼 내 아들 사업에 투자하는 게 허튼데 돈을 쓴다는 소립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히네요. 내 아들 정도 되는 사이를 데려갔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욕심이 득실득실하니 사고나 당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저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장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어머머, 얘 좀 봐라. 시어머니한테 목에 핏대를 세우고 대드네. 이제 보니 가정교육도 개판이었나 보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어야 사과를 하는 거 아니냐? 이윽고 남편이 상황을 끝내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됐어. 더러워서 안 받아. 내 사업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지 같은 처가에 뭘 바라지 말자고. 여보, 당신 진짜 이 정도로 바닥이었어? 어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 이유와 시어머니는 제 말을 무시하고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저도 쫓아나가 큰소리치고 화를 내려고 했는데 친정엄마가 말리는 바람에
행동을 멈췄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네 아빠랑 결혼하라고 재촉한 우리 잘못이야. 네 말대로 인성 좋은 남자를 만나 연애 결혼하게 할 걸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신서방이랑 사돈은 우리 집안을 보고 결혼했으니 저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걸지도 몰라. 혜진이 너한테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진심으로 미안해.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저 인간하고 결혼을 결심한 건 바로 나야. 엄마 아빠가 떠밀지 않았어도 결혼을 했을 거라고. 처음엔 진짜 다정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빽이 없어지니까 저렇게 돌변하더라. 돈이 웬수지. 하지만 난 네 아빠의 남은 재산과 보험금은 추호도 네 남편에게 줄 마음이 없어. 당연하지. 이젠 엄마가 준다고 나서도 내가 안 된다고 말릴 거야. 내 남편이 어떤 놈인지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다니까.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두 번 다시 엄마의 문병을 오지 않았고 안부 전화도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돈을 내어줬더라면 넙죽 엎드려 저를 올렸을 텐데 말이죠. 저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엄마의 곁을 지키며 간병했답니다. 다행히 엄마는 몸을 회복했고 태어날 날도 머지않을 것 같았죠. 그런데 며칠 뒤 엄마가 주무시는 중에 쇼크가 와서 중환자실로 급하게 옮겨졌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죽도록 미웠지만 남편 생각이 나서 바로 전화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이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병원에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튿날 부하가 치미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엄마 앞으로 근조 화환을 보낸 겁니다. 화환에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미리 빕니다 라고 쓰여 있었고 보낸 사람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 근조 화환을 배달한 아저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 아무리 배달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따위 화환을 배달할 수가 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미리 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말인가요? 이렇게 돈 벌어 사니까 행복하세요? 제 고함에 놀란 화환 배달부는 머리를 긁적이며 자기는 주문 들어온 일을 한 것뿐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화환을 발로 짓밟고 망가뜨리고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당장 욕바가지를 전하려고 마음먹고 전화를 받았죠. 어머님,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어떻게 이따위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어머, 얘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한 거니? 나는 네 친정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미리 선물을 준비한 거야. 거기 병원에 장례식장도 있으니까 곧 돌아가시면 바로 준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게 네 친정엄마는 왜 그렇게 놀부심보를 부렸니? 그러니까 벌을 받은 거야. 이게 다 네 친정엄마가 뿌린 대로 거둔 거라고. 시어머니의 막대먹은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려오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속에서 천불이 나서 식은땀까지 흘렸답니다. 이런 인간말종 시어머니와 그를 쏙 빼닮은 남편이 원망스러웠고 가증스러웠습니다. 인간 쓰레기에게 무슨 더 할 말이 있겠나 싶어서 그냥 전화를 끊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시댁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넌 네 시어머니 생신도 까먹은 게냐? 네가 거기 계속 있는다고 해서 사돈이 쾌차하는 것도 아닌데 하루쯤 시간을 빼서 시애미한테 효도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갈 사람과 앞으로 계속 살 사람이 딱 보이지 않냐? 누구한테 더 잘해야겠니? 게다가 오늘이 다른 날도 아니고 내 생일이라고. 그러니까 며느리인 네가 와서 미역국도 끓이고 생일상을 거나하게 좀 차려봐라. 하도 기가 막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정신병자와 한 식구라는 게 불쾌하고 경악스러울 뿐이었죠. 그런데 문득 저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똑같이 복수해줄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 오늘이 생신이셨군요.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 미처 몰랐네요. 제가 어머님 생일상 차려드릴 테니 그이하고 쇼핑이라도 하고 들어오세요. 제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겠습니다. 하고 조신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쇼핑 다녀올 테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보도록 해라. 기대하고 있을 테니 더는 실망시키지 말거라. 전화를 끄는 저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출장 요리를 불러 어떤 상차림을 하는지 알려주었고 상다리 부러질 만큼 많은 재료를 가져오라고 일렀습니다. 이윽고 시댁 앞에 대기하고 있던 요리사 2명과 함께 시댁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전화로 요청한 대로 생일상이 아닌 제사상을 차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시댁 안에 있던 제사상과 목기를 꺼내 상을 준비했고 요리사들은 제사 음식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었답니다. 2시간 뒤 요리사가 준비한 음식을 모두 목기에 담아 상에 올렸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자 현관문이 열리며 쇼핑백을 바리바리 들고 들어오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되어서 시어머니 생신을 잊고 있었다니 매우 부끄럽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이, 그런데 저 제사상은 뭐냐? 그러게, 우리 아버지 제사는 한참 남았는데 제사상을 왜 차렸어? 2사람이 어리둥절하게 있자 제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친정엄마한테 근조 화환을 보내주셔서 제가 답례로 시어머니의 제사상을 미리 차려봤어요. 어차피 언젠간 돌아가실 거 미리 제사상을 받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어때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봤는데 마음에 드시죠? 이윽고 시어머니가 분개하며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런 고약한 것, 네가 나를 농락하는 게냐? 그깟 근조 화환 하나 보냈다고 버젓이 살아있는 시어머니 제사상을 차려? 나는 네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위독하다고 해서 미리 화환 하나 보낸 거다. 네 친정아빠처럼 금세 세상을 떠날 것 같아 미리 꽃을 보낸 거라고.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빴냐? 나중에 주나 미리 주나 무슨 차이가 있어. 어차피 얼마 못 가 떠날 텐데 말이야. 내가 근조 화환을 선물로 준 건 결혼하기 전에 축의금을 미리 주는 것과 같은 이치란 말이야. 이 무식한 거사.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길래 저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돌아가실 시어머니 제사상을 미리 차려드렸다고요.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세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서요. 가는데 순서 없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어머님의 명복을 미리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결혼식장에 미리 가서 음식을 먹어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시어머니가 제 뺨을 치려고 하자 잽싸게 고개를 숙여 피하고 제사상에 올려져 있던 생선 한 마리를 잡아 시어머니 주둥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어머니 대접을 하지 않았어요. 잘 어울린다. 생선 대가리랑 별 다를 게 없는 네 수준에 딱 맞는 그림이야. 네 주둥이에 꽂힌 생선이 금상첨화다. 어떠냐? 맛이 좋지? 그러자 시어머니는 생선을 뱉어내며 입을 박박 문질러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이 저를 응수하려고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도 잽싸게 피한 저는 간장 종지를 들어 남편의 주둥이에 뿌렸습니다. 어때? 짭짤하지? 네 본색이 그 간장처럼 새까마니까 딱 어울린다. 둘이 제사밥 나눠 먹고
지옥으로 꺼져버려. 이윽고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채려는데 제가 먼저 선수쳐서 시어머니 머리채와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으로 밀쳐버렸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제사 음식에 파묻힌 생쥐꼴이 되었고 얼굴에 묻은 기름진 제사 음식을 닦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어디서 저런 게 며느리로 굴러들어와가지고 이 사다리야. 너 두고 봐. 너랑 네 엄마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누가 할 소리. 내 복수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앞으로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내가 내린 저주로 너희 모자가 지옥으로 떨어질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쥐새끼 두 마리가 쥐덫에 걸린 꼬라지가 참 잘 어울린다. 내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럼 제사밥 실컷 처먹고 잘들 있어라. 나중에 제사상보다 더 큰 선물이 너희들한테 뚝 하고 떨어질 테니까. 그렇게 시댁에서 나온 저는 콧노래가 절로 나왔고 막혀있던 속이 뻥 뚫려서 배까지 고프기 시작했네요. 병원으로 달려가 엄마의 상태를 살폈는데 다행히 의식을 찾으셨더라고요. 게다가 의사 선생님이 하루만 지나면 일반 병실로 다시 옮겨도 되겠다고 하셨답니다. 이튿날 엄마는 제 얼굴을 알아보시며 미소를 지으셨고 다신 놀라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건강을 회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못다한 일을 마무리하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이 가진 사업체가 꽤 크기 때문에 그만큼 위자료는 막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빌린 5억까지 모두 청구했죠. 결국 법원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완벽한 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워 아빠의 지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의 사업을 도와준 사업가들과 투자자들에게 말이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말했고 전 남편의 인격과 성품을 숨김없이 까발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투자자들은 전 남편의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했고 거래를 하던 사업가들은 돌아가신 저희 아빠와 저와 엄마를 위해 잘못된 걸 바로 잡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결국 전 남편의 사업장은 2달도 못 버티고 망하게 되었답니다. 정말이지 저희 아빠 아니었으면 진작 망했을 회사가 분명해 보였어요. 어떻게 아빠의 지인들이 등을 돌리니까 한순간에 회사가 무너지는지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얼마 뒤 그이는 시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다른 사업을 시작해봤지만 이 바닥에 소문이 널리 퍼진 바람에 재기에 실패해버렸답니다. 결국 전 남편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빚만 늘려가며 좁아터진 방에서 궁상맞게 지낸다네요. 그리고 얼마 뒤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인 겨울의 어느 날 저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부고 문자였답니다. 시어머니는 빙판길에 넘어져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은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나쁜 사람 같지만 인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빠가 살아있을 때 많은 도움을 줄 때는 설설 기더니 아빠의 재산과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막대 먹은 짓을 서슴지 않고 했으니까요. 아직도 살아계신 엄마한테 근조 화환을 보낸 날을 떠올리면 이가 갈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답니다. 여하튼 저는 시어머니 장례식에 가지 않았고 명복을 빌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이승에서 벌인 짓에 어울리는 저승으로 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후 전 남편의 인생은 초전박살이 난 채로 계속 백수로 살고 있다네요. 자존심이 있어 회사에 들어가 남 밑에서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뭐 거지꼴로 살든 노숙자가 되든 저와 상관은 없지만 제대로 망한 전 남편의 소식을 들으니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아, 그리고 저희 엄마는 오랜 기간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저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건강하게 몸을 회복해서 이전과 같은 일상을 보내고 계시답니다. 엄마는 당신의 잘못으로 제가 결혼을 잘못했다며 연신 사과를 하셨고,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선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라고 부탁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글을 쓰다 보니 많은 게 느껴지네요. 저도 저희 가족도 잘한 게 없는 건 사실이에요. 조건 맞는 집안과 선을 보고 결혼을 했으니 돈이 오가고 권력이 오가는 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아주 호되게 당하며 제대로 인생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제 바람이지만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가 저를 찾아오겠죠. 이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꼭 존재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진실된 사람을 만나도록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